네, 안녕하세요. 네, 생명과학과 김재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아까 항상님께서 잘 이렇게 소개해 주셨듯이 꿀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누군가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꿀잠이라는 게 왜 중요할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꿀잠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그냥 이 정도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전적인 정의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꿀잠이라고 하면 매우 깊고 편안한 수면 상태, 또는 특히 잠을 잘 자서 아침에 정말 개운함을 느끼는 이런 경우에 수면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잠을 보통 꿀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꿀잠을 자면 기억이 좋아질까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이 정말 저는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UC 버클리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의 이 매튜 워커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사실 저도 이런 책을 써보고 싶은데 저는 이런 책을 아직 쓸 만큼의 역량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이 책을 읽으라고 항상 소개를 드리거든요. 제가 아는 한 수면에 대해서 쓴 책들 중에서 수리과학과 김재영 교수님 책 다음으로 가장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직접 쓴 책은 없지만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2권을 사실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고, 그리고 끝나고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그거에 대답하시는 2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몇몇 분에게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책일 수도 있지만 정말 과학적인 내용을 실생활 측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지를 잘 설명한 책이니까 한번 꼭 깊이 있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과학 관점에서 이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뇌의 에너지를 재생산한다? 아니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 뇌에 많은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뇌의 연결성과 가소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뇌의 연결성과 가소성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 매튜 워커 교수님께서 테드톡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게 기억인데요. 실제로 이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잠을 잤을 때와 잠을 안 잤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단어와 사진을 어떻게 기억하게 한 다음에 잠을 잔 그룹, 안 잔 그룹 나누어 보면 잠을 잔 그룹이 한 40% 정도 잘 기억한다라는 실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잠이 학습과 기억의 필수적인 신체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매우 단적인 근거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잠을 우리가 왜 잘 자야 할까, 왜 꿀잠을 자야 할까 했을 때 이 기억, 영어로는 메모리라고 하는 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학습했을 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해서 과연 우리 뇌에서 오래 남게 될까요?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론을 오늘 한번 소개드려 보고자 합니다. 뇌에 있는 2가지의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요. 해마체라고 하는 히포캠퍼스라는 영역, 보통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이 모양이 생김새가 해양생물인 해마하고 비슷하고 생겼다고 해서 보통 해마 또는 히포캠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해마라는 영역에 기억으로 부호화가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뇌피질이라는 영역으로 그 정보를 이렇게 막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잠을 자는 과정 또는 깨어있을 때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단기 기억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기 기억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해마라는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런 대뇌 피질에서 기억이 저장이 되게 되고 하나의 정보로서 남게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수면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이 우리가 잠으로 인해서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변화를 시키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의 종류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대학교에 가야 사실 우리가 이런 책을 공부할 수 있지만 기억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 장소, 사건, 사물에 대한 기억,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로써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억, 또 어려운 말로는 서술기억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습관이나 운동기술, 악기 연주 같은 몸에 배어있는 기억을 비서술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비서술 기억 중에서도 저는 바로 보통 바이올린을 켜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치거나 우리가 운동하면서 생기는 이런 기억들, 운동기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연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서술기억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소기억이라는 것인데요. 쥐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하면 어떤 신경세포는 이 영역을 지나갈 때 활동성을 보이고 이 신경세포는 다른 영역을 지나갈 때 활동성을 보입니다. 즉, 이 신경세포는 이 위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이 신경세포는 이 위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장소기억에 대한 연구도 있어 왔고, 또한 사물 규칙 정보 기억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물체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시각적으로 선명한 것과 비선명한 게 나오게 되는데, 선명한 것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규칙까지 같이 학습하는, 그래서 사물 규칙 정보 기억이라고 하여서 이런 우리가 조금 더 말로써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잘 설명할 수 있는 서술 기억이라는 게 있고, 반면 또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운동 기억, 우리가 테니스를 치는 이런 스윙 자세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는 쥐를 이용해서 팔을 뻗어서 먹이를 집어오는, 아니면 이런 메이지에서 딱 스크린에서 어떤 커서를 움직이는 원숭이 연구, 또는 사람들이 이런 커서를 이렇게 딱 태핑한다고 하는, 이렇게 클릭하는 이런 핑거 태핑 태스크들, 이런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이런 과학적으로 이런 기억에 대한 연구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서술 기억에 대한 연구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수면 동안에도 기억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남들과 조금 다른 나만의 질문은 무엇일까? 어찌 보면 엄청 다른 질문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별로 하지 않았던 운동 기억에 있어서 이런 수면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러면 진짜 운동 기억은 어떻게 형성되고 이 운동 기억이 서술 기억과 다를까?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 때문에 사실 정말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사실 설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소개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운동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쥐를 사용하고 있고요. 쥐에게 이런 운동학습 시스템에서 학습을 시키고 학습한 다음에 그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렛이라는 이런 쥐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 위에 이런 전극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 사진을 보고는 너무 귀여운데 머리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 게 조금 안쓰러운 면도 있었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 캐릭터가 있나요? 질문은 아닙니다. 네, 바로 토르이죠. 그래서 토르가 영어 이름으로는 크리스 햄스워스, 한국에서는 그래서 햄식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얘를 햄토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햄토리 같은 친구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소개드릴 이런 BMI 태스크나 어떤 리칭 태스크를 실제로 수행하게 되고요. 이런 시스템은 실제로 제가 직접 만든 것인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모터들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렇게 조종하는 이런 실험 태스크 디자인입니다.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는 이런 두 가지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리칭 태스크라는 것은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먹이가 주어지면 팔을 뻗어서 집어와서 먹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딱 집어와서 먹는, 엄청 생각보다 잘하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라고 해서 뇌에서 나오는 이 신호를 통해서 이런 물이라는 리워드가 주어지는 이 관의 각도를 조절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곧 있으면 문이 열리고 소리가 나고 이 뇌 신호에 따라서 이 각도가 조절되게 됩니다. 그죠?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뇌 신호에 따라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래서 시작점에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물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한 다음에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두 가지 학습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 그런 연구를 저는 하고 있고요. 조금 방금 보여드린 학습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학습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운동 학습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두 가지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빠르게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빠른 학습 구간.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빨리 배우는 것 같고 재밌죠. 근데 어느 정도 학습하게 되면 막 더 이상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린 학습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운동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빠른 학습 구간, 그래서 이 빠른 학습 구간이 보통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기억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이렇게 많이들 보고요. 이런 느린 학습 구간이 바로 장기 기억이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실제로 수면이 하는 역할의 정도를 보게 되면 빠른 학습 구간은 실제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구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이 느린 학습 구간에 가게 되면 이런 수면이라는 이런 구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장기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수면이라는 걸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연구 내용을 엄청 복잡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한 가지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런 쥐에게 이런 운동 학습을 시킨 다음에 뇌에서 여러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한 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기 기억이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형성되는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슬라이드가 제가 2023년도에 논문에 낸 연구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사실 이쪽이 이게 수면과 관련된 뇌에서 나타나는 과정들이고요. 왼쪽이 지금 핑크색, 그렇죠? 그리고 이 오렌지색은 행동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뇌의 활동성과 그리고 행동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여기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고 했죠.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 나타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학습 초기에는 이런 이 해마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다음 단계에 가게 되면 이 대뇌 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런 단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라는 것의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패턴들, 이런 핑크색 패턴, 그 다음에 오렌지색 패턴을 보게 되면 서로 학습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과 실제로 수면 동안에 나타나는 뇌에서 나타나는 프로세싱의 변화하는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첫 번째는 이런 두 단계적인 변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변화가 운동 기억, 기존에는 서술 기억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구가 되어 왔었지만 운동 기억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런 두 단계적 변화가 어느 시점에 나타나야 되는지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정말 잠을 잘 자면, 꿀잠을 자는 게 왜 중요한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연구였고요. 그렇다면 제가 갖게 되었던 또 다른 질문은 그럼 지금 잠을 잘 자면 기억이 잘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강화하는 것만 중요할까? 기억을 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강화만 해야 될까? 다른 역할은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수면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주기를 반복하게 되면 생체 리듬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잠을 자는 동안에 나타나는 수면 단계를 보게 되면 보통 렘 수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얕은 잠이라고 하는 렘 수면 구간도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보통 깊은 잠이라고 하는 이런 비렘 수면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넌렘 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반복되게 되고,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우리 뇌에서 나타나는 정기적인 활동, 이 뇌파라는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느리게 진동하는 것들, 조금 더 빠르게, 매우 빠르게 진동하는 이런 뇌파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뇌파가 방금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뇌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미징을 이용한 방법, 아니면은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아까 제가 G를 보여드렸죠. G 내에 이런 전극을 넣게 되게 되고, 그러면 전극이 보통 뇌에 있는 세포, 그래서 신경세포라고도 하고 뉴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뉴런이 정기적인 신호를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들에게, 다른 뇌 영역으로 전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통 스파이크라고 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반면, 조금 더 뇌파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조금 지저분한 신호를 우리가 계산적으로 뭔가 느리게 진동하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진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느리게 진동하는 수면 동안에 발생하는 특정한 뇌파, 또는 조금 더 빠르게 진동하는 뇌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3가지 대표적인 뇌파가 있습니다. 보통 수면 진동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느리게 진동하면서 대뇌 피질에서 이렇게 측정이 되는 느린 진동, 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동하면서 대뇌 피질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수면 방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마체에서 발견이 되는 매우 빠르게 진동하는 잔물결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진동들이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시작하면서 가졌던 질문은, 수면 진동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중요한 매개체다. 근데 왜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수면 진동에 대해서만 연구를 할까? 새로운 수면 진동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새로운 수면 진동이 있으면 종류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연구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면 진동의 종류를 찾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런 뇌기계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였는데요. 상상만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기술.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사에서 사람 뇌에 매우 미세한 전극을 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로봇팔이나 화면의 커서를 제어하는 기술들을 선보이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연구적인 측면에서 쥐에서 할 때는 정말 그런 기술보다는 매우 단순한 기술이긴 하지만, 앞서 소개드렸듯이 이런 뇌의 신호를 통해서 이런 물이 주어지는 이런 관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습 결과를 보게 되면 초기에는 실제로 12에서 13초, 즉 이 시작점에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데 12, 13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훨씬 더 빠르게 6, 7초 만에 타겟 지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잠을 자면 신기하게도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런 학습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잠을 자기 전보다 더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적으로 이 잠이라는 게 실제로 이런 운동 학습, 운동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였고요. 그렇다면 제 질문은, 과연 이 잠을 자는 동안에 무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논문들을 제가 참조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사람 연구, 이건 고양이 연구인데, 지금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느린 진동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수면 방추 기억하시죠? 근데 말씀 안 드렸던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델타 파형.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높낮이가 높은 것을 느린 진동, 낮은 것을 델타 파형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연구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였지만 사실 앞에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연구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처럼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던졌고 제 지에서 실제로 뇌파를 측정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였고요. 그래서 느린 진동, 영어로는 SO라고 불려지는 느린 진동과 델타 파형을 구분을 하였고 얘네 둘이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고 여러 신경과학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 둘이 실제로 운동학습의 어떤 학습도의 변화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결과만 여러분들에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느린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델타 파형이라는 것은 기억을 망각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파형이었던 이 스핀들, 즉 수면 방출하는 것이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가깝게 나타나는지 그 상대적인 정도가 이 둘의 비율을 결정한다라고 하여서 제가 이 저울을 통해서 이렇게 도식화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실제로 수면 파형의 종류에 따라서 기억을 강화하기도 하고 약화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보였고요. 그렇다면 질문은 그래, 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을 망각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과거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였었어요. 첫 번째는 보통은 많이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기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 앞에서 제가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결성과 가소성이 강화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떤 두 영역 사이에서 연결성이 강화가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그 연결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뇌 안에 시냅스라는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발이 나오게 되고 두 다발이 만나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성이 형성되게 되게 되고 얘가 강화가 되게 되면 연결성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 시냅스가 형성되고 강화가 되는 과정과 연결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잠을 자는 동안 이런 시냅스가 강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다른 연구자들이 이런 시냅스 항상성 이론이라고 해서 보통 낮에 이런 시냅스가 강화가 되고 잠을 잘 때는 보통 시냅스가 약화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 부분이었습니다. 뇌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뇌의 용량이 무제한이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무언가를 저장을 하면 분명히 한계치가 있죠. 그러면 뇌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한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한계치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을 지워야 하는 현상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기억의 망각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 이런 기억의 망각을 통해서 더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찾았던 느린 진동과 델타 파형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발견이 왜 중요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느린 진동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 보통 그 따라서 이런 델타 파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느린 진동은 기억을 강화하게 되게 되고 델타 파형은 약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신경세포들의 패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경세포들 사이에서의 연결성이 강화가 되고 약화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좋은 학습 결과를 보이게 되는 정제된 기억이 형성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느린 진동과 이런 델타 파형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의 우리가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최대 용량과 최소 용량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기억만 하면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게 되고 그럼 더 이상 뭔가 기억을 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계속 기억을 잊기만 한다면 망각하기만 한다면 또 최소 용량에 도달해서 뭔가 기억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수면 진동, 즉 느린 진동과 델타 파형이 번갈아 나타나게 되면서 기억했다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기억했다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기억했다가 필요 없는 걸 지우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가는 과정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기억과 강화와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잠이 정말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잠하면 밤에 자는 잠을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낮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낮잠은 어떨까? 낮잠도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 세 분, 아직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살아있지만 축구 천재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아닙니다. 바로 손 드셨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점은 바로 이 이상수면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수면이라고 하면 밤에도 잠을 이렇게 자지만 낮에도 1시간 정도의 잠을 자는 수면 패턴을 말을 하는데요. 보통 이상수면의 가장 큰 효과로서는 이런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향상, 즉 이 호날두 같은 경우는 운동 신체 능력, 달리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영감,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현명한 판단에 있어서 낮에 자는 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수면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낮에 낮잠을 잔다, 그러면 오히려 악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가 낮에 1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도 밤에 잠을 잘 잔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수면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UC 버클리의 매튜 워커 교수님께서 이런 연구를 하셨어요. 낮 12시에 학습을 합니다. 이런 그림과 이런 단어를 연결짓는 학습을 하게 되고요, 낮잠을 한 100분 정도 잡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6시에 다시 시험을 치릅니다. 이 그림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 이 연결시켰던 단어가 무엇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낮잠을 잔 그룹과 자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면 잠을 잔 그룹이 이런 학습 능률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수면 진동이 발생하는 과정 동안에 실제로 뇌에서 강한 활성이 나타나게 되게 되고, 그 과정 정도가 이런 학습 능률 정도와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많이 발생할수록 학습도 잘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 연구를 보더라도 이게 낮잠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무언가를 학습한 다음에 우리가 밤에 자는 잠처럼 매우 6시간, 7시간을 잔 게 아닙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잠을 자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잠도 학습의 기억을 강화하는 데,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특히 여기에서 드릴 수 있을 만한 점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학습했을 때 막 어디 가서 이렇게 테니스에 막 강습을 받고 왔다, 아니면은 나는 시험 공부를 위해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외웠다 한 다음에 짧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잠이 여러분들께 그것을 더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파트 1과 파트 2에서는 기억이라는 단어, 기억이라는 키워드 관점에서 잠이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의 교수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질문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가졌던 질문이 잠의 다른 생물학적 기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우리 연구실에서 갖고 있는 질문들은 사실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사실 2가지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꿈이라는 것과 창의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아직은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겠죠? 보통 꿈은 무의식이다,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꿈이라는 게 진짜 무의식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꿈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꿈은 언제 꿀까?
뭐 이런 꿈의 형태는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꿈이 어떤 창의적 발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앞서서 제가 살바도르 달리의 예를 들었듯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꿈이 창의적인 발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창의성이라는 무엇일까? 창의성이 발생할 때 우리 뇌에서 나타나는 신경 패턴은 무엇일까? 막 이런 질문에 대해서 던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우선은 찾게 되었던 어떤 소소한 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파트 1과 파트 2에서는 잠이 기억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생체 현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창의적인 발상을 얻는 데 중요한 생물학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이 살바도르 달리의 예인데요. 앞서서는 이상 수면을 이렇게 고집했던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이 살바도르 달리는 이런 기억의 지속과 같은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꿈을 이용한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인데요. 무거운 물체를 손에 들고 잠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잠이 들게 되면 꿈을 꾸고 또 그러면 손에 힘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게 되면 시끄러운 소리에 의해서 깨게 되죠. 깨기 직전에 자는 도중에 꿈을 꾸는 동안에 얻었던 예술적인 영감을 그대로 이렇게 작품에 활용한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을까요? 저는 사실 많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는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디어가 더 번뜩하고 떠오른 이런 경험들이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잡니다. 자고 나서 다시 풀어봅니다. 그러면 진짜 잘 되는 경우들 많이 있었어요. 이게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일화이고요. 사실 이 살바도르 달리뿐만 아니라 토마스 에디슨, 유명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도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갖게 됐던 질문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꿈은 도대체 언제 꾸는 걸까?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또 분명히 우리는 렘 수면 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수면의 구조 중에서 이런 얕은 잠이라고 하는 렘 수면 때 꿈을 꾼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틀린 답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뇌파를 보게 되면 이런 깊은 잠이라고 할 때는 이런 조용한 신호가 나타나는 반면 렘 수면 때는 이런 깨어있을 때와 비슷한 시끄러운 이런 뇌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런 뇌파가 나타날 때, 렘 수면의 뇌파가 나타날 때 눈의 움직임을 측정해 보니까 좌우를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 라고 해서 영어로는 Rapid Eye Movement 라고 해서 렘슬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렘슬립을 발견하고 렘슬립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을 깨워보니까 나 꿈을 꾸고 있었어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 수면 때 꿈을 꾸는구나 라고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렘 수면 때 꿈을 꿔, 렘 수면 때 꿈을 꿔 이렇게 말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최근 연구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렘 수면 때도 꿈을 많이 꾸고 있지만 렘 수면 때뿐만 아니라 런렘 수면 때도 실제로 꿈을 꾼다라는 것을 이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렘 수면 때 꿈을 꿔 라고 하면 조금은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현재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갖게 됐던 질문은 개꿈이라고도 하죠. 의미를 찾아보면 단순히 개가 나오는 꿈 또는 보잘것없는 내용의 꿈 또는 너 그런 개꿈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면서 헛된 희망을 놀리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진짜 개도 아니면 동물도 꿈을 꿀까? 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틀어보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이 동물이 잠을 자는 동안에 개가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꾼다라는 것을 조금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부분인데 사실 사람들도 잠을 자는 동안에 눈이 좌우로 흔들리고 다리를 이렇게 팔을 실룩실룩 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런 개에서도 나타난다는 건데요. 한번 조금 보시겠어요?
Have you ever noticed your dog's legs 네, twitching or 이렇게 their eyes 다리를 moving 이렇게 rapidly while they're 움직인다거나 asleep? 아니면은 이렇게 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눈을 잘 움직이고 어떨 때는 귀를 이렇게 시룩시룩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동물 또는 개가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꾸는 순간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흥미로워할 만한 동영상은 사실 이거인데요. 바로 문어의 꿈이라고 해서 이 PBS에서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사실 문어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 실제로 주변 환경이 변화하지는 않지만 뭔가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처럼 피부색이 변화하게 됩니다.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막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문어가 무언가에 꿈꾸고 상상하기 때문에 이런 피부색이 변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렇지만 뭐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색을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변화시키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동물의 행동에 기반해서 뭐 팔을 실룩거린다거나 수염이 이렇게 시룩시룩 된다거나 눈이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행동에 기반을 해서 동물이 꿈을 꾸는 구간을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어의 피부색이 변화하는 이 순간들을 문어가 꿈꾸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브라질의 한 연구자가 제가 쥐에서 하듯이 문어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문어의 뇌에 이렇게 전극을 심고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문어의 꿈을 꾼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이런 피부색이 변화하는 순간에 뇌파가 이렇게 실제 사람의 냄수면과 같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진짜 피부가 변화하는 이런 순간들이 문어가 꿈을 꾸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어의 뇌에 사실 제 강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문어의 뇌에 이렇게 전극을 넣었잖아요. 문어의 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너무 많으신데요. 여기 빨강색 옷 입으신 분. 8개요? 땡. 다른 분, 제가 손을 너무 열심히 흔드시니까 저기 빨강색 모자 쓰신 분. 네? 이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어디 가세요? 네, 거기 한 개 땡. 네, 여기 땡.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찍고 계세요. 마지막 한 명만. 네, 저기 모자 쓰신 분.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왜 9개인지 알고 계세요? 찍으셨군요. 네, 문어의 다리가 8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뇌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센트럴 브레인이라고 해서 가운데 중심이 하나가 있고 각 다리를 이렇게 조정하는 8개 해서 총 9개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찾아가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꿈을 통해서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얻을 수 있을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살바도르 달리와 같은 이런 현상들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바로 MIT에서, 역시 MIT죠. 우리 카이스트와 같은 MIT에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과제를 주어지게 되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꾼 그룹, 잠을 잔 그룹, 그 다음에 깨어 있었던 그룹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나눠서 다시 문제를 주어진 다음에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지를 조금 수치적으로 나타내 보니까 잠을 자면서 꿈을 꿨더니 더 문제를 창의적으로 푸는구나 라는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잠을 자는 게 꿈을 꾸는 게 창의적 발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였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신경과학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사실 거의 없고요.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어떤 연구를 해보고자 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동물도 꿈을 꿀까? 동물에서 저는 꿈을 정의해 보는 게 생물학적으로 정의해 보는 게 제 하나의 목표이고요.
우리가 진화하면서 이런 꿈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생물학적인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생물학적인 기능이 바로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지 않을까.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일으키는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앞으로 있을 연구들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 이 강연이고요.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기억과 창의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